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 외국어고등학교의 손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은 통영 매스투어인데, 지금 통영 매스투어는 1코스, 2코스, 3코스까지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1코스는 2년 전에 수학교사 한마당에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2코스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원희 소속쌤 처음에 2012년도 그때 경기전 매스투어를 하실 때 저도 한번 가서 방문한 적이 있고, 또 이렇게 주위에 대구 매스투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매스투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를 많이 관찰을 했거든요. 일단 대구에 갔을 때 근대화 골목 그리고 김강석 거리 이런 것을 보면서 로컬 지역을 짧은 동선을 가지고 매스투어를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우리 경남에는 어디서 매스투어를 개발할까? 제가 그때 처가가 통영이거든요. 그래서 통영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영 그러면 임진왜란이라든가 또 인문학적 그런 유명한 예술가분도 많이 계시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스투어를 개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매스투어는 수학이라고 하는 옷만 입고 알맹이는 인문학으로 채우자. 매스투어에는 수학이 없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스투어를 만들다 보면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다 수학 선생님이어가지고 다 수학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경남에 있는 한 분 선생님이 대구 수목원 매스투어를 다녀오시면서 손대원 선생님, 매스투어에 연필 가지고 풀면 안 되겠어요. 수학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시길래 그게 제 머리에 딱 꽂혔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매스투어를 개발하는 팜플렛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보통 보면 어떤 문화재가 있는 곳에 가면 입장료를 가지고 문제를 대부분 다 만드시잖아요. 대부분 다 어떻게 만들까요? 몇 명 이상이 되면 단체로 결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그건 너무 비교육적이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제가 드린 슬라이드가 아닙니다. 큰일 났네. 슬라이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이럴 줄 알고 관계자분께 미리미리 말씀 다 드렸었는데, 왜 이런 일이, 예. 농담 아닌데요. 실제 상황입니다. 아니. 네, 그 다른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할게요. 제가 사단법인 전국 수학문화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사단법인 단체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사단법인 전국 수학교사 모임, 그리고 하나는 사단법인 전국 수학문화연구회. 여기는 옛날에 이크미 아시나요? 이크미 때 그때 한 4천여 명의 외국에 계신 그런 수학 선생님 이런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좋은 행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잘 진행했었거든요. 그렇게 모여 있는 선생님이 이번 한 번 모임으로 헤어지기 너무 아쉽다 해서 이제 이런 연구회를 만들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부산대학교 김부영 교수님께서 일본 매스투어를 가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일본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 이제 시코쿠
거기 가면 대가미술관이 있다. 그 미술관은 어떤 미술관이냐? 전국에 있는 유명한 화가들 있죠. 그죠? 그분들을, 그런 그림들을 도자기로 구워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을 소장한 미술관에 가야 되는데 그리 멀리 안 가고도 대가미술관에 가면 그것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인솔을 해가지고 19분이 갔습니다. 입장권을 결제를 해야 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20명 이상 단체야. 저까지 포함해서 19명이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단체로 끊었습니다. 비교육적으로. 그래가지고 19분께 티켓팅을 다 이렇게 해드리고 나머지 한날 제가 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들어가서 점심때까지 열심히 구경을 했거든요. 어느 관계자 한 분 오시더라고. 선생님, 티켓 한 장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점심시간 때 오시기로 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 오시면 티켓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티켓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와, 일본 사람들은 정말 치밀하구나. 단체로 끊었는데 그걸 세고 있어, 미치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티켓팅을 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문제를 가지고 만들 때 내가 이제 비교육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단체로 끊으면 개인이 몇 명 입장할 때 그 금액과 같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했었거든요. PPT 놓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대가미술관에 진짜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종일 이렇게 보고 저녁에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가면 미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수학적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지역에 김부영 교수님이 알고 있는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그런 관련된 특강도 듣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제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1번 입장권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 조금 교육적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1번 입장권 티켓팅 문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2번은 혹시 나는 통영에 가서 세변관에 가보셨다. 통영, 세변관. 통영에 오면 세변관을 가셔야 됩니다. 삼도 수군 통제령을 줄여서 통영이거든요. 세변관에 안 가면 통영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세변관에 탁 이렇게 올라가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참고로 세변관은 국보 305호입니다. 305호. 국보 304호는 여수에 있는 진난관이에요. 진난관. 그래 이제 세변관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망일루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이. 그 계단을 개수를 이렇게 세어보면 22개예요. 22개. 원래는 24개였대. 2개가 어디 갔을까요? 복원을 잘못했어. 복원을. 그 맨 밑에 있는 계단 2개를 이렇게 시멘트로 깔아버렸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24개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변관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잘 이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국보로 선교도 시키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복원을 할 때 복원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단이 24개인데, 왜 24개냐? 그게 이제 화두죠. 왜 24개일까요? 24절기. 맞아요. 예. 왜 24절기일까요? 왜 24절기일까요?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사와. 한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기원이 어디냐? 황하강 위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고조선의 강력 있죠. 베이징 있는 그런 쪽. 그 이제 트랜스 유라시아라고 하던가. 지금부터 약 9,000년 전에 BC 7,000년 정도 그때 그 지역에 농사가 아주 잘 됐나 봐요. 농사가. 그래서 농사가 잘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인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그분들이 한반도로 내려오고 또 옆으로 일본으로도 가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24절기 때문에 계단을 이렇게 24개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면 그 24개의 계단에 보면 깨진 그런 계단들이 너무 많아요. 복원을 할 때 복원공사를 한다고 인부들이 비계 있죠, 비계. 그거를 이제 들고 가다가 쾅쾅쾅 하면서 계단을 이렇게 부수셔가지고 깨진 자국은 불과 몇 년 전에 다 깨진 거예요. 옛날에 그 세변관이 초등학교 교실로도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졸업사진이라든가 그런 찍은 사진을 보면 그때는 계단에 각이 아주 살아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많이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제가 오늘 이상한 아침에 이런 불쾌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신세 선생님한테 오늘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 신세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했어. 일단 뭐 제가 아까 봤던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기억하는 대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요 계단이거든요. 많이 깨져 있죠. 이런데 깨져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좀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계단이 40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깎이고 했던 그런 흔적도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혹시 세변관 올라가실 때 이 계단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돼요. 삼도 수군 통제령이 1604년에 설치돼 가지고 1895년 몇 년 동안 삼도 수군 통제령이 존재했을까요? 이걸 보면 189에서 1604를 빼서 1을 더해야 되죠. 그러면 약 292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존속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왜 통제령이 폐행이 되었느냐 그걸 이렇게 알아봤는데 가보 계획 때문에 폐행이 되었더라고요. 가보 계획 그러면 뭐 청산 가부의 제거도 허용하고 노벨 제도도 없애고 막 그랬잖아요. 좋은 면만 있는데 이런 군사 쪽에 오면 이런 통제령이라든가 이런 군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폐행을 시켰더라고. 예, 그래서 그때 가보 계획 때문에 폐행이 되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우리나라에 괜찮은 업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일제가 업성 철폐령을 내려가지고 통영성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고 그 시발점이 가보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지가문 계단이라고 요 뒤쪽에 가면 지가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가문. 지가 끝일 지자 창과자예요. 창을 이렇게 뭐 끝인다 그런 말인데 그 두 한자를 더하면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 끝일 지자와 창과자를 더하면 굳셀 무자가 됩니다. 굳셀 무자. 옛날 사람들이 문 이름 하나를 정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다. 지가문,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마을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여기에 지가문 올라가는 계단하고 그 기울기를 보면 지가문을 올라가면 좁아요. 그리고 기울기도 이렇게 좀 급하게 기울어져 있고 그런 이유들이 있더라고. 세변관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울기를 이렇게 급하게 한 것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그죠? 조심조심
그렇게 올라가게 돼서 임금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부러 이렇게 지가문의 기울기를 다른 것보다 이렇게 좀 급하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 서울에 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 그 기울기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도록 합니다. 한 30도인가? 예. 그 이제 그런 쪽에 기울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는 이 기울기 계산이 기울기가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봐라. 제가 앱을 개발했는데 부등식 영역 안에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을 하게끔 해놨거든요. 이 문제가. 그리고 이제 세변관 석축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문제만 크게 해가지고 그림이 안 보이는데 이쪽에 보면 석축이 보이죠. 세변관을 복원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흙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흙으로 덮여 있는 걸 파내니까 왼쪽에 있는 석축이랑 오른쪽에 있는 석축이 달랐어요. 오른쪽에 있는 석축은 남대문처럼 옆으로 긴 돌 있죠. 그걸 장대석이라고 하는데 장대석식으로 이렇게 석축이 쌓여져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마루모처럼 그죠? 정육면체 같은 그런 돌들을 이렇게 마루모식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석축을 쌓아놓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장대석으로 이렇게 쌓은 거는 우리 조선시대의 그런 양식이고 이렇게 마루모식으로 그렇게 쌓은 거 그거를 견치석이라 하거든요. 견치석으로 쌓은 것은 일제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도 그 견치석으로 이렇게 돌담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것들은 다 뭐다? 일제의 흔적이다. 그래서 세변관을 복원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조선시대의 흔적으로 그죠? 다 이렇게 왼쪽의 석축도 오른쪽의 석축도 견치석으로 장대석으로 이렇게 다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옛날에 동해에 오셨던 분들 기억 속에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조선의 양식에 맞게끔 이렇게 잘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방식은 어떤 것인가? 제가 밑에 그림에 견치석 그림, 장대석 그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장대석이 조선시대의 양식이다. 여기 이제 세변관에 탁 가면 이렇게 큰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 이 현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현판이라고 합니다. 가로 길이가 한 6m 정도 돼요. 6m. 세로 길이는 2m 50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 현판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를 추정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현판이 굉장히 크면 이거를 아까 이현희 선생님이 보로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보가 2걸음이거든. 2걸음. 그러면 이 한 걸음을 약 60cm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현판 끝에서 끝에까지 이렇게 한번 대충 그려보면 그 가로 길이가 나오죠. 그 가로 길이를 아까처럼 이렇게 부등식 영역 안에 들어가는 값이 되면 정답으로 인정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이 현판은 정조대왕님 시대에 서대유라고 하는 장군님께서 이걸 쓰셨다고 합니다. 제가 큰 글씨를 쓰는 그런 영화에서 봤거든요. 삼국지 조조가 그죠? 큰 붓을 들고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진짜 이게 가로 6m의 큰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들고 이걸 썼을까? 마치 이걸 보면 세필로 쓴 것처럼 그죠?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서예를 했었는데 이렇게 쓰기 힘들거든요. 예.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세변관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정말 서유대 장군님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씨처럼 보여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현판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현판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 이 기울어지는 각도가 45도가 넘어요. 42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씨를 쓸 때 서유대 장군님은 뭐까지 생각했을까? 이렇게 현판을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 글씨를 더 크게 써야 되죠.
1대 1대 루트 2, 1.414. 그럼 가로 길이를 약 1.4배 정도 더 크게, 세로 길이를 1.4배 정도 더 크게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현판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다 사다리 꼴이야. 그래서 지가문 위에 딱 올라와 가지고 그 현판을 보면서 이렇게 현판에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그 현판 그 크기가 딱 정확하게 직사각형이 되는 그 포인트. 그 포인트에 와서 이렇게 현판을 관찰하면 서유대 장군님의 글씨를 제일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변관에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PPT 바꿔주신다고 합니다. 수원화성에 가면 이제 그 증조대왕님 행차한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서유대 장군님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어느 그때 수원 화성에 가가지고 나올 때 기념품을 하나 사가 왔어야 되는데 그때 보니 큰 접시에 서유대 장군님 이렇게 그림이 있었던 걸 한번 봤었는데 다음 기회가 돼가지고 화성에 가면 제가 그 접시를 하나 사오고 싶어요. 자,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야, 자, 제가 거의 다 소개를 했는데 언제 가면 좋으냐? 할인 안 받고 언제? 마지막 주 수요일 가면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일본 가기 전에 사진 찍고 갔습니다. 예, 2019년이네요. 이렇게 가가지고 대관 미술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자 해서 자 뛰어라 해서 찍었어요. 사람 사진사 빼고 이렇게 세면 18명입니다. 18명. 예. 그날 하루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창구에 보면 개인은 3,240엔, 단체는 2,916엔. 예. 그래서 저는 단체로 끊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망일루 계단 전면에서 본 거고, 이게 옛날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이에요. 계단에 각이 살아있죠? 그죠? 이거 다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화북지방입니다. 그죠? 일본, 베트남에도 24절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약간 환빠거든요. 환단고기. 이런 책들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24절기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동유족이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때 뭐 요즘은 DNA 감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공통기원 언어 300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유화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어의 뿌리는 트랜스유아시아의 기원이 된다. 그 이제 안타까운 거는 벌써 중국이 24절기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대만의 서량제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전 사화에서 중국의 책력은 동해에서 시작되었고 만든 사람은 희화자다. 동이가 책력을 만든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거 이야기 다 했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삼도 통제군 각도의 병력, 수영, 각 진영을 이렇게 폐지했다고 되어 있죠. 예.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뭐 태양력 사용하고 정두법 사용하고 단발령하고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이런 군사법만 이렇게 살짝 뺐죠. 지과문입니다. 지과문.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문 이름에 있고요. 1-1은 인데 그칠 짓자 참가자 하면 그 쓸모가 된다 하는 이야기 했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 이거는 복원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복원합니까? 그 당시 이걸 찍었던 이거보다 더 오래된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그 사진은 없고 옛날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죠. 이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올라가는 계단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세 부분으로. 그죠? 이렇게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랬던 이 계단을 어떻게 복원했다? 옛날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복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발굴 전 사진. 이거 이야기했죠. 석축. 자, 흙을 드러냈어, 흙을. 그러니까 왼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견치석. 오른쪽에는 장대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신문에서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이게 견치석입니다. 견치석. 개 이빨. 뾰족하잖아요. 견치석. 요거는 장대석. 그래서 요 장대석이 조선의 스타일이다. 옛날 사진 보니까 왼쪽 석축에 장대석이 조금 남아있어. 그죠? 이런 사료를 보면 옛날에 딱 어떻게 되어 있었다? 장대석으로 왼쪽, 오른쪽 석축이 다 되어 있었다. 지금은 이렇게 복원을 해두었습니다. 셰븐간 이야기 했었죠. 사람 키보다 크죠? 사람 키보다. 저번 달에 전남에 계신 수석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스토를 해드렸는데, 가로 6m 5, 세로 20.4m가 됩니다. 그 이제 이게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의 맨 앞에 계신 분이 장용영 대장 서유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서유대 장군님 이렇게 그림을 보면 다른 병사에 비해서 장군님의 늠름한 기상이 보이죠? 안 보이십니까? 늠름한 기상. 이걸 제가 사고 싶어. 수원화성에 가서 요 그림이 있는 접시를. 자, 이거는 요즘은 문화재청에 가면 실사측량도라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부분을 가져와서 제가 재보니까 ABC 각이 42.27도가 되네요. 진난간은 이렇게 안 기울어져 있어. 진난간은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진난간도 가서 제가 이렇게 탑사도 하고 나름대로 메스토 거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전남 선생님 모셔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 현판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라 해가지고 두벅두벅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저 앞에 저 지점에서 딱 보면 저 현판이 뭐다? 정확하게 직사각형으로 보인다. 멀리서 봐도 이렇게 조금 말은 사다리꼴로 보이죠. 네. 그래서 어디냐면 요 지점 이렇게 바로 보이는 계단 앞쪽에 가면 높이를 재는데 75.6, 77.2 되는 저 부분 있죠. 계단 앞에. 크게 딱 쓰면 서유대 장군님의 글씨를 정확하게 직사각형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세변간의 현판을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 부분. 세변간 구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을 잘 사용하려면 바닥 면적을 가장 넓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둥의 개수를 가능하면 줄여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기둥의 개수를 세어보게 했습니다. 세변간 기둥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이쪽이 10개, 저 끝에 1개, 앞쪽에 1개, 2개 있고, 8개, 10개,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5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공간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졌죠. 세변간에 가면 이게, 다른 건물, 이 세변간은 우리나라에서 목적 건축목 중에서 바닥 면적이 3번째로 넓대요. 제일 넓은 것은 경회루, 2번째 넓은 곳은 아까 진난간, 3번째가 여기 세변간입니다. 그런데 경회루도 진난간도 불에 탔었어요. 근데 요 세변간은 불에 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재가 400년 전의 목재 고스란히 남아있고, 요 오른쪽에는 이 기둥을 보면 정말 이렇게 오래된 그런 주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멋진 보강새가, 그죠? 꼬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오시면 이런 아름다운 기둥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석축을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파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석인석이 5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완전히 깨져가지고 저쪽에 있는 거는 거의 안 보이죠. 5개 중에서 이렇게 4개가 있고, 보통 이제
방위를 표시했을 때 오방식으로 하잖아요. 오방색. 맨 오른쪽은 검정, 두 번째는 흰색, 세 번째는 빨강, 네 번째는 검정. 청색이에요. 청색. 하나 빠진 게 뭐예요? 노랑이죠. 노랑. 예,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중앙을 나타내죠. 그래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석상들을 보니까 요 놈이 제일 잘생겨 보여요. 자, 잘생겼죠?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제주도. 돌하루방이 생각이 나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전시를 해 놓은 겁니다. 세변관이 오래되었어요. 한 400년 흘렀거든, 400년. 그 400년의 흔적이 세변관에 있어. 이걸 이제 찾아보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처마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400년 동안 비가 와서 막 물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파였습니다. 예. 그 계신 분들께 여쭤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파인 것도 있고 옛날에 어린 친구들이 여기 와서 연싸움을 했다는 연싸움. 그래서 유리가루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돌로 이렇게 빻아가지고 풀을 먹여서 연싸움을 사용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인위적으로 이렇게 파인 부분도 있고 자연적으로 낙수해서 파인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큰 대접처럼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한 2000년 정도 된다고 하고 울릉도에 있다고 하던데. 요 나무는 세변관이 이렇게 건립되었을 당시에 이렇게 심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나무에 정보를 주죠. 이 나무는 어떤 둘레가 얼마다, 직경이 얼마다 그렇게 정보를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둘레가 5m래. 오른쪽에 보면. 그러면 2파이R이 5m. 그래서 이제 2R, 지름을 한번 추정해봐라 하는 문제로도 만들 수가 있죠. 제 고향이 합천 묘산입니다. 묘산. 요거는, 묘산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가면 아주 멋진 느티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 느티나무의 수영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좋은 나무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영이 좋은 나무는 사람이 베어가서 썼겠죠. 근데 이 나무는 아주 꼿꼿하게 잘했어요. 그 여기 가서 정보를 보면 여기는 흉고 직경 얼마? 248cm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정보를 주면 이렇게 이 나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하는 그런 문제로도 만들 수가 있고 세변관에 보면 또 이렇게 12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공방. 왜 12공방일까요? 공방이 몇 개 있었어? 12개 있어서가 아니고 12고개를 넘었다. 그런 표현하죠. 예. 공방이 많다라고 하는 많을 다자의 개념입니다. 12공방은. 그래서 여기서 12공방에는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이 생산되었죠. 통영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개라든가, 그죠? 또 가시라든가 그런 것들 옛날에 많이 정말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2공방을 둘러보면서 어느 공방에서 어떤 이렇게 물건들을 생산하는지 그걸 이렇게 줄을 그어보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은 12공방이 대충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대문, 12고개처럼 12는 아주 많다라고 하는 그런 수를 상징을 하고 옛날에 한창일 때는 12공방에서 약 15가지의 제품들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가 기한이 2년이거든요. 2년. 그럼 2년 동안 내려왔다가 바뀌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 삼도수군 통제사가 올 때마다 그런 식솔들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영은 그 당시 한양에서 유행하던 그런 유행들이 그대로 어떻게 통영으로 바로 오게 되었고
그런 것이 이제 통영에서의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메이드 인 통영이 아주 유명했다. 네. 제가 옛날에 아닙니다. 누가고요. 지금도 공방에 가면 이렇게 장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한번 얼핏얼핏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기회를 잘 잡으면. 이게 이제 마지막 12번째 문제인데요. 통영에는 주정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주정골. 돈을 만들던 마을이다. 그래서 돈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국가 기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실제로 발굴되어 있는 주전소는 여기 통영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굴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만들었으니 삼도수군 통제사의 권력이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통제연가 평안감령에는 15만 냥을, 경상감령에는 10만 냥, 전라감령 7만 냥, 개성부 3만 냥 이렇게 돈을 주조했는데 그 당시 보면 통제영은 꽤 많은 돈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 통제영에서 이게 주무를 하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을 말을 하죠. 예. 주전소의 가치는 정말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곳에는 그 흔적들이 없어요. 지금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에서 옛날에 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을 뿐 실제로 돈을 화폐를 주조한 장소는 그렇게 실체가 확인된 곳은 통제영이 유일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조선시대의 화폐 한 장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막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 보면 산청성 수장인 수성중군의 경우 한 달 월급이 엽전 내냥 벼내섬 6마리의 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의미가 없어. 옛날에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이게 제가 대림상거리 거기 가서 이제 순댓국을 먹었는데 그 가게에 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962년 30원. 그죠? 10년 뒤에 73년 200원.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얼마야? 83년 1,500원. 심하잖아요? 10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당백증 발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제, 주조 과정으로 남겨져 있는 이런 기록이 없어. 돈을 만드는 그런 기술은 극비야. 그래서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905년에 외국에 오신 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돈을 주조하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남긴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주전소 가면 이렇게 포스트로 걸려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통제영에서 삼성 통배가 출토가 되고 도가니가 출토가 된 모습을 찍었습니다. 제가 아까 빨리 지나갔었는데 엽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엽전. 예. 엽전. 나뭇잎처럼 동전이 달렸죠. 그래서 엽전이라고 합니다. 엽전. 이제 제가 2011년밖에 없죠. 도대체 지금 2020년에는 이 순댓국이 얼마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막 검색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자, 2022년 얼마? 6,000원. 아, 이 사장님 돈을 안 올리네. 그죠? 착한 가게인 것 같습니다. 착한 가게. 네. 여기에 제가 미션을 2개를 넣었거든요. 미션. 하나는 고누를 찾는 거예요. 새벽간에 고누 그림이 있어. 예. 그래 이제 네스트로 오시는 분들께 제가 고누를 찾아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이 바닥에 있지 않고 단 위에 있습니다. 단 위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통영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새벽간 앞에 돌로 이렇게 고누 그림을 하나 파서
두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전남에서 오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온우 그림 찾는 그런 모습을 제가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또 거북선 이게 슬라이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거북선을 찾아야 돼요. 자, 확대. 보이시나요, 거북선? 거북선 보이죠? 약간 청색으로 되어 있고, 그죠? 예, 이게 거북선입니다. 처음에 저도 거북선이 있는지 몰랐어. 가서 이제 그런 문화재에 있는 곳에 가면 텍스트가 많잖아요. 그거 읽어보니까 1872년 통영에는 뭐가 있었다? 거북선이 있었다. 아마 거북선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일본에 있지 않을까? 제가 30분에 맞춰야 돼가지고 제가 25분 마치고 간단하게 질의응답 받고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마음이 많이 급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손대원 선생님과 이현희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